전하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조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통곡과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침착했죠. 65세 데뷔 정순왕 후 유언도 끝나기 전 그녀는 왕을 바꾸고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조 24년 6월 28일 밤 창덕궁 대조전원에 죽음의 침묵이 내렸다. 종기로 고생하던 정조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48년의 생애였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임금은 유언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내관의 울음 섞인 외침이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정순 왕후마는 그 혼란 속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였다. 정조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다. 즉시 순조를 대전으로 모시어라. 11살 순조가 할머니의 부름을 받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조전에 도착했을 때 정순 왕후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어린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오늘부터 네가 왕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린이 할머니가 대신 나라를 다스리겠다. 승정원과 의정부에서는 급히 대신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정해진 후였다. 정순 왕후의 수렴 청정은 협의의 산물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정사실이었다. 대신들은 항의할 틈조차 없었다. 대비마마, 그러나 절차상. 절차? 지금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다. 절차보다 안정이 우선이다. 김조순을 비롯한 노론 벽파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오래 기다려온 기회였다. 정조시대 동안 밀려났던 그들에게 드디어 복수의 때가 온 것이었다. 반면 정조의 측근이었던 남인과 시파 인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최재공, 이가환 같은 정조의 신복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남아있는 개혁파들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정순 왕후의 차가운 선언이 대전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부터 조선은 급격히 과거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정조가 신효를 기울여 만든 규장각은 힘을 잃었고 장용염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개혁의 상징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그날 밤 창덕궁 후원에서 정순 왕후는 홀로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50여 년 전 22살의 어린 나이로 이 궁에 들어온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정조의 개혁을 참고 견뎌왔다. 이제 내 차례다. 차가운 달빛 아래서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권력은 죽음과 함께 이동했다. 정조의 시대는 끝났고 정순 왕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이 조선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몰락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창덕궁 담장 너머로 새벽이 밝아왔다. 새로운 시대의 첫날이 시작되었지만 그 새로운 시대는 과거를 향한 후퇴였다. 정순 왕후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었다. 1759년 3월 22세의 김씨가 경희궁 정문을 처음 통과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영조의 계비가 되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기도 했다. 66세의 노왕과 22세의 새 왕비. 44살의 나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격차이자 생존의 조건이었다. 김씨, 이제부터 네가 과인의 왕비이다. 영조의 선언을 들으며 김씨는 깊이 절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조선 왕실에서 왕비의 지위는 오직 하나의 조건에 달려 있었다.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 궁에 들어온 첫날 밤 상궁이 조용히 귀띔했다. 마마, 궁중에서는 무엇보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옵니까? 정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마마께서는 아직 젊으시니 모르시겠지만 궁중에서는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합니다.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왕비가 되었는데도 정치에 관해 말할 수 없다니. 그렇다면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지만 궁중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점차 현실을 깨달아갔다. 영조는 이미 환갑을 훨씬 넘긴 노인이었고 정치는 대신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왕비인 자신은 그저 왕실의 체면을 유지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궁중에서는 매달 왕비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내 의원들이 진맥을 하고 상궁들이 은밀히 보고를 올렸다. 그 모든 시선이 김씨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다. 마마, 몸조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주변에 걱정 섞인 조언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임신에 대한 부담은 커져만 갔다. 궁중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를 어떻게 대하는지 김씨는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궁중 정치의 냉혹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영조 말년, 당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궁중에도 긴장이 돌았다. 노론과 소론이 서로를 견제하며 왕의 귀에 다른 말을 속삭였다. 전하, 소론 세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옵니다. 노론이야말로 견제해야 할 세력입니다. 김씨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조용히 관찰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였다. 그리고 승리한 쪽에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영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김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정치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세력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노론 벽파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구축해 나갔다. 마마께서 현명하십니다. 김조승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그는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고 훗날 정순 왕후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가 될 인물이었다.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김씨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깨달았다. 궁중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냉혹한 선택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했을 때 김씨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22살의 순진한 소녀는 사라지고 궁중 정치의 냉혹함을 체득한 정치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씨가 아니었다. 정순 왕후였다. 그리고 그 정순 왕후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사도세자라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순 왕후가 영조의 계비가 되었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25살의 청년이었다. 계모와 의부자들. 하지만 이 관계에는 가족적 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사도세자에게 정순 왕후는 아버지의 새로운 여자일 뿐이었고 정순 왕후에게 사도세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불안 요소였다. 첫 만남부터 어색했다. 경희궁 대전에서 사도세자가 새 계모에게 인사를 올렸을 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아버마님께 인사드립니다. 형식적인 절과 차가운 목소리. 정순 왕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젊은 세자는 절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세자 전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왕후 역시 형식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도세자는 명백한 왕위 계승자였다. 영조가 세상을 떠나면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때 자신의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도세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갔다. 그의 행동은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궁중에서는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자 전하께서 또 주색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어젯밤에는 궁녀를 때리셨다는 소문도. 상궁들의 소근거림이 정순 왕후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도세자가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에 분노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압박에 더욱 반발했다. 정순 왕후는 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했다. 마마, 세자 전하를 좀 달래주시면 어떨까요? 측근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정순 왕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부자간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들었다가는 자신만 곤란해질 것이 뻔했다. 대신 그녀는 중립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찰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다.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신하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궁중에서 칼을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정순 왕후의 측근들도 불안해했다. 사도세자가 왕이 된다면 과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정순 왕후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영조의 고민도 깊어져 갔다. 밤마다 대전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왕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영조는 갈등했다. 세자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순 왕후는 이런 영조의 고민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녀는 사도세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도, 그렇다고 감싸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면서 상황의 추이를 지켜봤다. 1762년 사도세자의 행동이 절정에 달했다. 궁중에서 벌어진 그의 광기 어린 행동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영조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정순 왕후는 그 모든 과정을 침묵 속에서 지켜봤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관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과 거리두기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게 될 것이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영조가 마침내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이었다. 정순 왕후는 그날도 조용히 자신의 처소에 머물러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사도세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 정순 왕후의 미래도 함께 결정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건이 훗날 자신에게 돌아올 정치적 부담이 얼마나 클지를. 1762년 윤5월 13일 창경궁에 죽음의 침묵이 내렸다. 비주 안에서 사도세자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져 갔다. 8일간의 긴 고통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영조는 대전 안에서 무너져 내렸고 궁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다. 하지만 정순 왕후만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에는 슬픔도 안도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그녀의 눈동자를 채우고 있었다. 마마, 세자 전하께서.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정순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이미 예상한 결과였다. 영조의 성격상
한번 결심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조용히 하거라.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 정순 왕후의 냉정한 지시였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왕실의 질서가 바뀌었다. 이제 세손 정조가 직접적인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정순 왕후에게도 새로운 기회이자 위험을 의미했다. 며칠 뒤 열린 사도세자의 장례식에서 정순 왕후는 공식적인 애도를 표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의례에 따라 곡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계모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다. 정순 왕후는 주변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노론 벽파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고 영조에게는 충성스러운 며느리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손 정조였다. 15살의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것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아이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정조가 정순 왕후에게 인사를 올렸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정순 왕후 역시 이 젊은 세손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 정조에게서 영조와는 다른 더욱 예리하고 깊은 지성을 감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깊은 기억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손께서는 학문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정순 왕후의 조언은 표면적으로는 어른다운 충고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정치에는 아직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정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되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였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순 왕후와 정조 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겉으로는 할머니와 손자의 평범한 관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견제하는 정치적 관계였다. 영조 말년, 정순 왕후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정조가 성장할수록 그의 정치적 역량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정조가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녀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정조의 이런 말들이 정순 왕후에게는 위협으로 들렸다. 언젠가 이 젊은이가 왕이 되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했을 때 정순 왕후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순 왕후를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 갔다. 대비마마께서는 그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조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순 왕후는 침묵으로 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것은 정순 왕후와 정조 사이의 깊은 상처로 남아 훗날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가 즉위하는 순간 정순 왕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25살의 젊은 왕이 용상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24년간의 긴 인내를 예감하고 있었다. 정조의 눈빛에는 할아버지 영조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의지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즉위식이 끝나고 대비 정순 왕후는 경희궁으로 물러났다. 이제 그녀의 시대는 끝났고
정조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더욱 치밀하게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먼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에 착수했다. 사도세자의 시호를 사도에서 장원으로 바꾸고 무덤을 혈릉원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단순한 효심의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선언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정당하지 않았다. 정조의 이런 입장은 정순 왕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도 다시 조명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하의 효심이 지극하시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순 왕후는 정조의 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조의 이런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계산하고 있었다. 정조의 개혁은 사도세자 명예회복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과감하게 인사 개편에 나섰다. 영조시대 노론 벽파가 독점하던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남인과 소론, 그리고 노론 시파까지 고르게 등용하기 시작했다. 김종수, 서명선 같은 남인 계열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되었다. 이가환, 박제가 같은 실학자들도 중용되었다. 정조는 탕평책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정순 왕후와 가까웠던 노론 벽파들은 하나둘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김귀주, 홍인환 같은 그녀의 측근들이 좌천되거나 파직당했다. 이는 정순 왕후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대비마마, 이대로 두면 우리의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김조승이 은밀히 찾아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침착했다. 조급해하지 마라.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때로는 거꾸로 흐르기도 한다. 그녀는 이미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정조가 아무리 개혁을 추진해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자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1777년, 정조는 더욱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귀장각을 설치하고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것이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같은 젊은 학자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이들은 모두 기존 당파 질서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규장각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정조의 선언에 신진학자들은 환호했지만 기존 권력층은 불안해했다. 특히 정순 왕후는 이 새로운 기구가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것을 간파했다. 1778년에는 장영용이 창설되었다. 국왕직속의 칭의부대였다. 이로써 정조는 기존 훈련 도감이나 금이영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군사력을 확보했다. 이는 왕권 강화의 핵심적인 조치였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원대한 뜻을 품고 계시는군요. 정순 왕후는 표면적으로는 정조의 정책을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정조가 군사력까지 독점하게 되면 자신들이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 분명했다. 정조의 개혁은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었다. 서얼 출신에게도 관직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고 상고업을 장려했다. 심지어 천주교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관용 정책을 폈다. 모든 백성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나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조의 이런 철학은 기존 신분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다. 정순 왕후를 비롯한 보수 세력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였다. 1785년 을사추국 사건이 터졌을 때 정순 왕후는 은밀히 미소를 지었다. 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 마침내 표면화된 것이었다. 김귀주를 중심으로 한 노론 벽파들이 정조 암살을 모의했다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조는 이 사건을 오히려 자신의 개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반대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자신의 정책 기조를 더욱 확고히 했다. 정순 왕후는 이때 정조의 정치적 역량을 새삼 실감했다. 저 젊은이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정조가 아무리 개혁을 추진해도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조도 언젠가는 늙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1790년대 들어 정조의 개혁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화성 건설이 시작되고 상업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다. 과거 제도까지 개편하여 더 많은 인재를 등용하려 했다. 정순 왕후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노론 벽파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해서였다. 인내하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정순 왕후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24년간의 긴 기다림이 시작된 것이었다. 정조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정순 왕후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1800년 그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창덕궁 대조전에서 정조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져 갔다. 며칠 전부터 악화된 종기로 고통받던 48세의 왕이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었다. 정조는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국정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다. 규장각은, 화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정조의 입에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의원들이 분주히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지만 소용없었다. 조선 최고의 의술도 왕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다. 전하, 전하! 상궁들의 울음소리가 대조전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24년간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며 조선을 개혁해온 계몽군주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 순간 경희궁에 있던 정순 왕후에게 급보가 전해졌다. 밤중에 급히 달려온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다. 대비마마, 전하께서 위독하시옵니다. 정순 왕후는 겉으로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수순을 계산하고 있었다. 24년간 기다려온 기회가 마침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성급해해서는 안 되었다. 정조가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새벽 5시경 정조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순 왕후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상복으로 갈아입고 창덕궁으로 향했다. 그 발걸음에는 24년간 억눌렸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창덕궁에 도착한 정순 왕후는 먼저 정조의 시신에 절을 올렸다. 형식적인 애도였지만 완벽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신하들에게는 슬픔에 잠긴 할머니의 모습으로만 보였다. 아이고, 우리 임금님. 정순 왕후의 곡소리가 대조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곡성 속에는 슬픔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들어있었다. 애도는 형식일 뿐이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가장 큰 문제는 후계자 문제였다. 순조는 고작 11살의 어린아이였다. 국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이는 정순 왕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순조를 즉시 대전으로 모시어라. 정순 왕후의 명령에 궁중이 움직였다. 어린 순조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조전에 도착했을 때 정순 왕후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이제부터 네가 왕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니 할머니가 대신 나라를 다스리겠다. 수렴 청정의 선언이었다. 순조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11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다. 승정원에서는 급히 대신들이 모여들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조정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 특히 정조의 측근이었던 개혁파 대신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대비마마의 수렴 청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옵니다. 김조순을 비롯한 노롱 벽파들이 즉시 정순왕후를 지지했다. 24년간 기다려온 이들에게도 절호의 기회였다. 반면 채제공의 후계자들과 남인 계열 대신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정순왕후는 첫 번째 조치로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정조시대의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가환, 박제가 같은 실학자들은 좌천되었고 남인 계열 관료들은 파직당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 정순 왕후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조시대의 개혁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측근들로 조정을 채우는 작업이었다. 김조순이 좌의정에 오르고 홍인환 같은 벽파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규장각의 기능도 대폭 축소되었다.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이 기구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의정부와 삼사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었다. 규장각은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하라. 겉으로는 학문기구로 되돌린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박탈하는 조치였다. 정조의 핵심 정책기구가 무력화된 것이었다. 잔용령도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창설한 칭의부대였지만 정순 왕후에게는 위험한 존재였다. 대신 기존 훈련 도감과 금이영의 권한을 강화했다. 군제는 조선 왕조의 전통에 따라야 한다. 또 다른 명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조가 구축한 독립적 군사력을 해체하여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였다. 정조의 개혁 정책들도 하나둘 폐기되기 시작했다. 서얼 등용 정책이 축소되었고 상업 장려책도 수정되었다. 천주교에 대한 관용 정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순 왕후는 이런 변화들을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조시대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반동이었다. 가장 심각한 변화는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순 왕후는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전하께서는 종기로 고생하시다 자연스럽게 승하하신 것이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정조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미 권력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정순 왕후는 석 달 만에 조선의 정치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 14년간의 정조 시대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혁의 시대는 끝나고 복고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순 왕후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권력을 잡는 것과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길이 과연 조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정순 왕후의 수렴 청정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나자 조선 전역에 공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801년 16년 정순 왕후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24년간 억눌려 있던 복수심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타겟은 천주교였다. 정조시대 제한적이나마 관용을 받아온 천주교는 정순 왕후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 사상이었다. 김조순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 시작되었다. 천주교는 우리나라 기강을 어지럽히는 사학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순 왕후의 선언과 함께 대대적인 천주교도 색출 작업이 벌어졌다. 포졸들이 서울과 지방 곳곳을 뒤져가며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였다. 한양 장터에서는 연일 체포 소식이 들려왔다. 가장 먼저 잡힌 것은 주문모 신부였다. 조선에 들어온 유일한 서양인 신부로 10년 넘게 은밀히 포교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었다. 포졸들이 그의 은신처를 포위했을 때 주문모는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뜻이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주문모는 평온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정순 왕후에게는 그의 평온함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다. 이런 확신에 찬 신념이야말로 조선의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승훈도 곧 체포되었다. 조선 천주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조선의 천주교를 전파한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수많은 천주교 서적들이 발견되었다. 이승훈, 네가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이다. 신문관 앞에 선 이승훈은 당당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하며 신문관들을 당황시켰다. 천주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없으십니다. 이런 발언은 정순 왕후가 가장 경계하는 내용이었다. 신분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사상으로 여겨졌다. 천주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혁명 사상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정약종의 체포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약용의 형이자 남인 명문가 출신이었다. 정조시대 개혁 세력과 천주교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정약종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다. 정치적 음모의 핵심이다. 정순 왕후의 판단이었다. 실제로 정약종 집에서는 서양 서적뿐만 아니라 정조시대 개혁 정책에 관한 문서들도 발견되었다. 이는 천주교와 개혁 세력의 연결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여성 신자들의 체포는 더욱 잔혹했다. 강완숙, 이순희 같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특히 강완숙은 주문모 신부를 도왔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졌다. 여자가 감히 서양 오랑캐와 내통했다니 신문관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외국인과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완숙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지만 결국 참수형에 처해졌다. 박해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곳곳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한 가족이 모두 신자인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기도 했다. 가장 비극적인 경우는 홍교만의 가족이었다. 아버지 홍랑민부터 시작해서 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천주교 신자였다. 3대가 함께 순교한 것이다.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관리들의 회유에도 홍씨 가족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기도하며 죽음을 맞았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다른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신유박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처형된 사람만 300여 명에 달했다. 유배나 투옥된 사람까지 합치면 1000명을 훌쩍 넘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인 종교 탄압이었다. 하지만 정순 왕후에게 천주교 박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진짜 목적은 정조시대의 개혁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천주교라는 명분을 이용해 정치적 숙청을 단행한 것이었다. 정약용도 체포 대상이었지만 운 좋게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그의 형 정약종과 정약전은 참혹한 고문 끝에 죽음을 맞았다. 실학의 대가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이가환의 제자들도 대거 숙청되었다. 정조시대 규장각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젊은 학자들이 모두 표적이 되었다. 박제가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유배되거나 처형당했다. 이제 정조의 찌꺼기들이 모두 사라졌다. 김조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24년간 기다려온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다. 정조시대의 개혁 세력은 완전히 괴멸되었다. 하지만 이 무자비한 숙청은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많은 인재들이 사라졌고 학문의 발전도 크게 후퇴했다. 특히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조선은 외부 세계와 더욱 단절되었다. 정순 왕후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조선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한 것이었다. 권력은 지켰지만 나라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졌다. 신유 박해가 끝난 후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개방과 개혁의 기운은 사라지고 보수와 폐쇄의 분위기가 지배했다. 정순 왕후가 원했던 질서는 회복되었지만 그것은 죽음과 공포로 지탱되는 질서였다. 1804년 가을, 정순 왕후는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4년간의 수렴 청정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처럼 조선 전체에도 차갑고 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조선은 안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 큰 반란이나 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천주 교도들의 저항도 완전히 잠잠해졌다. 정조 시대의 급진적 개혁도 모두 중단되었다. 정순 왕후가 원했던 질서는 완벽하게 복원된 것처럼 보였다. 대비마마, 올해도 풍년이 옵니다. 김조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실제로 큰 천재지변도 없었고 백성들의 생활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무언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안정은 있었지만 활력은 없었다. 정조 시대에 넘쳐났던 역동성과 창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궁중에서도 조정에서도 심지어 백성들 사이에서도 도전하려는 의욕이 보이지 않았다. 규장각은 이름만 남아있었다. 한때 조선 학문의 중심이었던 이 기구는 이제 형식적인 편찬 작업만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정조가 키운 젊은 학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사람들은 안전한 주제만 연구했다. 요즘 규장각에서는 무엇을 연구하는가? 정순 왕후의 질문에 담당 관리가 대답했다. 주로 역대 임금들의 실록을 정리하고 고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학문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정순 왕후는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장용영 해체의 후유증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정조가 만든 이 정예 부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었다. 왕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 이것이 사라지자 왕권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니 우리가 더 많이 도와드려야겠습니다. 김조순을 비롯한 대신들의 말은 겸손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순조는 이미 1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수렴 청정이 끝난 후에도 실권은 대신들이 쥐고 있었다. 정순 왕후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왕권을 약화시켰는데 그 결과 왕권 자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것이었다. 순조는 할머니인 자신에게조차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미 성인이 된 순조가 여전히 정순 왕후에게 묻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순조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었지 아예 주도성을 잃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척 세력의 부상이었다. 정순 왕후가 노론 격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면서 김조순 가문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다. 안동 김씨들이 조정의 핵심 자리를 독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김씨 일가가 너무 많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대신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미 김조순의 세력은 너무 강해져 있었다. 정순 왕후조차 그들을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왕비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순원 왕후 김씨가 궁중에 들어오자 안동 김씨의 영향력은 왕실 내부까지 확산되었다. 이제 우리가 궁중과 조정을 모두 장악했다. 김조순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순 왕후는 불안함을 느꼈다.
자신이 이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지만 이제 오히려 이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경제 상황도 겉보기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었다. 정조가 추진했던 상업발전 정책이 중단되면서 경제 성장도 정체되었다. 새로운 기술 도입도 막혔고 대외 무역도 축소되었다.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관들의 보고가 올라왔지만 조정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조 시대의 개혁 정신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없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인재 부족이었다. 신유박해로 수많은 인재들이 사라진 후 새로운 인재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관료들은 안전한 길만 선택했고 젊은 세대는 도전의식을 잃었다. 요즘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답안을 보면 모두 뻔한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시관들의 한탄 섞인 목소리였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답만 하려고 했다. 1805년 정순왕후는 마침내 수렴 청정을 끝내고 순조에게 친정을 맡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순조도 중요한 일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정순왕후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권력은 잡았지만 존경받지 못했다. 질서는 회복했지만 활력을 잃었다. 안정은 얻었지만 발전을 포기했다.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은 그녀가 물려준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약화된 왕권, 강화된 외척 세력, 침체된 학문,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조선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었다. 정순왕후 사후 세도 정치가 본격화되었다. 안동 김씨를 비롯한 외척 세력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왕은 있었지만 왕권은 없었다. 대신들은 있었지만 나라를 위한 정치는 없었다. 정순왕후는 뛰어난 정치가였다. 22세에 궁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도 탁월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려 했다. 조선이 변화해야 할 시점에서 그녀는 변화를 막았다. 개방해야 할 때 폐쇄를 선택했다. 발전해야 할 때 후퇴를 택했다. 그 결과 조선은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서 비춰지기 시작했다. 정순왕후의 선택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의 선택이 조선 쇠락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녀가 지킨 질서는 일시적이었지만 그녀가 이룬 미래는 영원했다. 오늘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순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22살에 궁에 들어와 반세기를 기다린 끝에 마침내 권력을 잡았죠.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정조의 개혁을 모두 뒤엎고 보수 세력을 복원했습니다. 신유박해로 수백 명을 처형하며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죠. 질서는 회복했지만 조선의 미래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결국 세도 정치의 토대를 만들며 조선 쇠락의 씨앗을 뿌린 셈이었습니다. 혹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진짜 백이 한국사 채널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